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지문입니다. 오늘 추천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천민주주의? 이게 뭐지?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사진입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 1월부터 시행된 지 5년 된 제도인데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배심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통 5명에서 9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돼서 이 배심원들이 형사사건의 어떤 유무죄를 정하고 유무죄를 정한 다음에 선고한 형량을 정해서 이것을 재판부에 알려주면 재판부가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위로 선발한다는 것이 추첨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정치나 행정이나 어떤 사법 등 공적 영역에서의 일을 맡을 사람들을 뽑는 것을 추천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추천민주주의에 되어 있는 이 책은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하원을 추첨으로 대체하자는 그 책을 번역하면서 추천민주주의한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추천민주주의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민주주의가 그러면 정말 시행된 적이 있느냐? 우리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항상 교과서에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바로 이 추천민주주의한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택했던 것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쓴 것이 아니라 무려 한 300년 동안 추천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가 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워오기는 시민들이 이 민회에 직접 모여서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민회는 우리 시민들, 당시에 아테네 시민은 여성이나 노예, 애국인들 제외한 성인 남성들을 시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보통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회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천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체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은 민회가 아니라 평의회, 시민법정, 그리고 행정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선거가 아닌 추첨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평의회, 시민법정 다 추첨으로, 행정관만 700명 행정관 중에서 군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100명만 선거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공직은 추첨을 통해서 30세 이상 시민 중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공직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평의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회가 6천 명이 되는 사람이 최대 6천 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그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안건을 준비하거나 법안을 기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기에는 6천 명이라는 규모 너무 큰 규모죠. 그래서 평의회가 민회의 어떤 집행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 이상 시민 중에서 자원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당시에 아테네는 10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마다 50명씩 추첨을 통해서 500명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다만 2번 이상은 할 수 없었던 1년 임기의 평의회인데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의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법정, 그 법원 역할을 하는 시민법정 같은 경우도 민회와 평의회에서 정한 이 법령에 따라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적 해석을 하고 정치적 기능까지 담당한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 시민법정을 어떻게 구성하였냐면 매년 30세 이상 시민 중에 자원자를 대상으로
6천 명을 추첨합니다. 매년 초에 6천 명 추첨한 다음에 이들 중에서 매일 아침 법정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추첨을 해서 그날 필요한 재판관이나 배심원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 시민법정은 민의 결정사항을 뒤엎을 수 있는 근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테네 권력을 실제 지배하였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행정관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행정 담당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준비하거나 소송에 앞서서 예비 심사를 하고 이런 소송을 법정을 소집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민회와 법정에서 내려진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행정관들이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정관도 30세 이상 그 시민 중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인데 대략 한 700명 행정관 중에서 600명 정도는 추첨으로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재정을 담당하는 100명 정도만 민회에서 직접 선거하였습니다. 선거직의 경우는 계속해서 2번, 3번 연달아 할 수 있었지만 이 추첨직의 경우는 동일 직책에 대해서는 평생 2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 추천민주주의를 이렇게 한 표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실제 역할들은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 추첨으로 구성된 이런 직책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지금 기준을 보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천민주주의도 결국 대표자가 있는 거죠. 모든 전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라든지 시민법정이라든지 이런 대신해서 집행하고 결정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단지 선거가 아닌 추첨을 했다는 차이이지만 대표자가 있다는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대표자들을 선거가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시민 중에서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직접민주주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였던 것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바로 핵심적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분명히 고대 아테네에서도 행정관 일부는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다 선거를 통해서 평의회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을 사용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평등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아테네에서의 어떤 정의의 개념은 정치적 공직을 포함한 어떤 사회적 재화들을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개념이었습니다. 평의회라든지 시민법정, 행정관의 직책도 중요한 사회적 재화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선거를 많이 치르고 있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결국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특정 상위 계층 사람들 위주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평등하게 동등하게 정치적 지위가 배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이 수학적 확률에서의 이 평등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30세 이상 자원자 중에서는 누구든 동등하게 선택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자유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자유라는 것은 어떤 시민적 어떤 소극적 자유, 투표의 어떤 자유 이런 자유로 국한되어 있지만 당시 고대 아테네의 자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속한 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스스로 수립하는 자기 통치, 자기 지배, 셀프 룰의 원칙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 표를 행사해서 대표자를 뽑는 이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결정을, 중요한 어떤 부분을 내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한다. 자기 통치, 자기 지배의 어떤 자유가 그 당시 아테네의 자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또 말했냐면 자유라는 것은 이 다스리는 것과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아테네에서 공직은 2번 이상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항상 교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2번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추첨이 이 교대 원칙과 결합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자기 통치의 자유를 다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선거로 뽑고 있지만 거기에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교대를 결합한 추첨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평등과 자유, 이 2가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추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게 추첨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대표자를 뽑았지만 이 고대 로마라든지 중세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공화국에서는 추첨을 사용하긴 사용했지만 아테네 같이 바로 어떤 추첨을 통해서 대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의 어떤 하나의 이제 보충 수단으로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기 이 피렌체에서는 이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뽑았냐면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뽑았는데요. 먼저 예비 선정위원회에서 성인을 통과한 사람들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합니다. 비밀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죽 가방에 집어넣은 후에 추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직자를 선택하는 선거와 추첨이 결합된 이제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아테네가 기원전 322년 멸망했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전면적으로 추첨을 어떤 공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지난 2세기 동안 어떠한 정치 권력이라도 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나 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유죄로서 이 배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법정의 재판관 배심원들을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이 배심제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추첨을 뽑혀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도 5년 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도 재판관이 아니라 배심원들을 뽑는 방식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유용한 어떤 추천민주주의 어떤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04년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2006년 온타리오 주에서는 우리는 지방의원을 뽑을 때 똑같은 제도를 갖고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선거 제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 2개 주에서 선거 제도가 1등이 당선되는 그 단순 다수제, 우리와 같은, 우리 국회의원들 뽑는 방식과 같은 단순 다수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의석수하고 투표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 맡기면 국회의원들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잘 안 바꿀 것이다. 그래서 선거구마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선거개혁 시민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개혁 시민총회는 잠깐 한두 달 한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 선거구마다 남녀 1명씩 선발해가지고 3단계로 진행됐는데 첫 단계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배우는 학습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거제도를 학습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각 주를 다니면서 청문을 통해서 각 우리 주의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수렴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3단계 때는 어떤 선거제도를 그러면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 총회 시민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결국 개선할 선거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주선거와 함께 이 건고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주민투표 해부했습니다. 물론 아깝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첨이 하는 이 평등한 수단을 통해서 선택된 이 보통 시민들이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선거제도라는 어떤 정책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정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추천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떤 성공적인 최근에 우리 그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천민주주의를 그러면 뜬금없이 말하느냐?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추천민주주의와는 새로운 어떤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에도 불구하고 이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정말 모범적인 어떤 성공사회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한 민주화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양집 교수, 고대 최양집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이기다는 것을 본인의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이기다라는 걸로 본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양한 어떤 진단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어떤 여전히 어떤 이기에 빠져 있다. 어떻게 그 이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이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긴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그럼 민주주의가 뭐지? 라는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민주주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먼저 자기 결정의 이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인 모든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공정하고 이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표체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법치에 기반을 둔 이 통합을 달성하며 개인적으로 이 시민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7가지 가치가 보일 겁니다. 자유, 평등, 합리, 대표, 공공성, 통합, 시민 덕성. 이 7가지가 바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를 갖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자유라는 것은 자기 통치의 자유가 아니라 보통 선거권 부여에 따른 또 투표, 자유로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말하기를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상실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행사로 어떤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통치, 자기 지배의 자유를 상실하는 자유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지 투표권의 행사로 국한되다 보니까 내가 투표해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왜 투표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는 비록 이전보다 올라갔다고 하지만 투표율이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는 절반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평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마의 자유, 피선거권의 평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만 40세지만 다른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이런 경우는 만 25세가 넘으면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의 어떤 자유, 피선거권의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다 출마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일반 우리 보통 시민들은 그걸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 있거나 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는 뭐 변호사나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정당 지도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공천을 받을 수가 있고 당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와 우리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결국 대표자 되지 못하고 엘리트 위주로 대표자 되다 보니까 엘리트와 시민들 사이에 그런 괴리감,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은 엘리트와 시민 사이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 정당 안에서도 정당끼리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거에 다양한 정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선거에 나가게 되면 기탁금융과 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기탁금융과 선거 비용을 일단 각자 후보들이 쓰는데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고 10에서 15% 얻으면 절반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 또 10%라는 거는 3당 이하 정당은 얻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당, 2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돈을 다 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당 이하 정당들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되고 돈을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득표에서도 불리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후보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등 부분이 엘리트와 시민 사이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사이의 불평등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표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의회는 사회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의회는 국민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국민의 정확한 초상화,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민주주의 한다는 의회는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9대 국회만 봐도 여성들은 1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40%를 차지하는 20, 30대는 3%, 20대는 아예 없고 30대에 9명, 3%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를 보면 법조인 출신이 무려 20%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는 1%, 농민은 0.3%, 단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령, 직업에 있어서 상당한 심한 대표성 예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대표성 예곡되니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집단 및 계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당연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사업가 출신은 노동자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지 대표가 다양한 사람들을 뽑혀야 되는 이유는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통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인데 과연 우리 정치는 그러한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나서 오히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만 전폭되었던 것이 우리의 선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권 개입이라든지 금권 선거, 흑색 선전, 지역 감정,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이런 연고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선거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치 불신이 생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공공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의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와 공익을 대표하고 어떤
좋은 정책,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성과 공익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자.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잘못된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런 핵심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윤종빈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의회가 작동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의 이해관계만 움직이고 있다. 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공성 개념은 사라지고 이 강한 소수 집단의 입장이 대변되는 국회, 지방의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회가 잘 일을 못할까? 이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당의 문제입니다. 국회는 절대 다수가 이 정당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자기 어떤 소신이나 정책이나 노선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나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국회, 지방의회에서 어떤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내에서 의약분업이나 새만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립서비스 정도만 하고 다음 표 계산에만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공성 추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역구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에 한 82%, 246명은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대표원들도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구랑 관리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본래 기능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기적 이익보다는 지역구 이익에 어떤 매몰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산 문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결정할 때 국가 전체의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의 어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왔느냐 안 따왔느냐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 비전보다는 지역적 어떤 이해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이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들 로비가 상당히 강해서 의회 많은 입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은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겨레신문 2010년 기사를 보면 세무금정제도 이런 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익단체 로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같은 전문직들이 자기가 좀 더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이런 심의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라든지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비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 또 의원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20%나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들이 보건전문위원회 또 변호사들이 법사위원회 이런 쪽에 들어가서 자기네 이해관계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더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치나 제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소수를 대표하거나 힘없는 이익집단의 의사는 정책에 반영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합리성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선거의 일렉션은 엘리트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은 이 타고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선거에서 타고난 사람이 선택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타고난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가 봤을 때 타고난 한 기준이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령 이 타고난성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정확하게 후보들을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집에 날라오는 선거 유인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을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고난성 기준이 있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합리적 무지가 이 정치 선거에서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탁월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또 능력이 더 겸비한 인물들은 선거 자체에 나가지 않거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선거에 나가는 자기가 원해서 자가 발전해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뽑을 뿐이지 그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보편적 기준에서 봤을 때 설령 그것이 있다고 했을 때 더 탁월하거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선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령 유권자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거 제도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자 이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저런 당선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델을 보면 극단적 예지만 선거 제도가 뭐 단순 다수제냐, 결선 투표제냐, 뭐 토너먼트 결선 투표제냐 이런 제도에 따라 가지고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당선자가 바뀐다고 하면 과연 선거 제도가 합리적이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도 우리는 50% 가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1등을 하면 당선이 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50% 가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1, 2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2등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13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붙었던 선거와 15대 김대중, 이해창, 이인재 후보가 붙었던 선거에서는 만약에 결선 투표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 이 투표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뭐 젊은 층들이 투표하면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회 경제적 어떤 특정 배경 가진 사람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계층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냐 안 하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선거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민 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민 참여를 투표를 통한 참여로 국한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런 시민 덕성들 어떤 연대와 공감, 뭐 인권과 정의, 뭐 포용과 배려 이런 다양한 시민적 가치들을 체득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은 생산적,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소비적, 수동적 개체로 어떤 강경민주주의, 청주민주주의 하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덕성을 내 스스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가치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살펴봤는데 결국 이 3가지 이기, 대표성, 책임, 참여의 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이기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 계층 위주로 대표되고 있다는 문제고 책임의 이기는 어떤 공공선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의회가. 세 번째는 참여의 이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 적극적으로 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투표율의 저하 같은 그런 참여의 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민주주의 제가치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결국 이것이 대표성, 책임, 참여의 이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이기가 발생해서 그 이기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대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거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선거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자.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로 뭐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국민투표나 국민발언 같은 직접민주주의 이런 요소들을 도입을 하자. 세 번째는 전자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해서 직접민주주의.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전자 인터넷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자. 이런 대안들이 크게 보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들도 있지만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민주주의 강화의 경우는 결국 이것은 정당끼리에서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표하는 일반 국민과 선출되는 엘리트 사이 간극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사이에서의 대표성만 좀 더 제고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도입하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직접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결정이 어떤 국가가 정한 의제에 찬반 투표 성격이 되고 개개인이 어떤 깊이 있는 심의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찬반을 결정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민주주의 질적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수가 어렵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전자민주주의와 결합한 직접민주주의 경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매번 모든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투표한다고 하면 참여의 피로감이 생겨서 가면 갈수록 관심도 떨어지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심의를 바탕으로 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 덕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추첨민주주의를 다시 우리 사회에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입법 권력,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추첨민주주의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추첨민주주의를 하면 좋은 것인지 이 7가지 가치를 보면 자유란 부분에서 보면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이제 자기 통치의 자유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등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대표자 될 가능성을 동등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성 부분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 연령, 뭐 직업 이런 부분들 그대로 반영된 의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통합 부분입니다. 선거를 통한 어떤 분열이나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 공공성 경우는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뭐 지역구, 이익단체 로비로 인해 가지고 공공성 추구가 어렵지만 추첨의 경우는 이런 정당이나 지역구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합리성입니다. 막대한 어떤 선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누가 투표했느냐 선거 제도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추첨을 통해서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그 표본을 만들어내서 의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덕성, 실질적으로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학습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교과서를 통한 어떤 학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내가 직접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뽑혀서 된다고 하면 이런 시민 덕성을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벌써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간 대표적인 거는 기존 양원제를 하는 국가에서 이 한원을 추첨을 바꾸자. 영국은 지금 양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상원을 추첨을 바꾸자. 하원을 추첨을 바꾸자.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 하원, 양원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하원을 추첨을 바꾸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존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면서 한 원을 추첨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현재는 원이 하나입니다. 단원제. 우리나라도 단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원제, 양원제를 바꾸면서
추가로 하는 양원제를 한 원을 추첨으로 바꾸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원제와 동등한 제3입법부를 추첨을 만들자. 또는 당원제에서는 이 절반을 추첨으로 뽑자. 이런 주장들이 외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제안들과 어떤 그 추첨민주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존 제안들은 이 선거 대신 추첨으로 그냥 의원들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대표자로 선택될 가능성은 다 갖고 있지만 실제 뽑힐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300명, 지방의원들이 한 4천여 명, 한 5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추첨을 뽑는다 하더라도 내가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첨으로 하나 선거를 하나 뭐 내가 뽑힐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의원 개인을 추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회 시민의원단, 강력의회별 시민의원단, 기초의회별 시민의원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민의원단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 정수당 각각 50명씩 시민의원단을 뽑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50명 곱하기 300 이렇게 뽑아가지고 각각 시민의원단에 또 추첨을 해서 한 명을 선출해서 해당 시민의원단의 대리자로서 국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시민의원단과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시민의원단을 50명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300명을 뽑을 때 아니라 이렇게 15,000명 뽑게 되면 또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국회나 지방의 시민의원 단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대통령과 뭐 시도지사, 시군군, 장 같은 경우도 다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국회의원, 지방의원만 추첨을 하자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의회는 보통 뭐 수십 명, 수백 명이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뽑히더라도 반대로 더 좋은 사람이 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한 명만 뽑는 경우 정말 그 한 명이 이상한 문제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한 명 뽑는 대통령 장에서는 그런 대표성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 재정 담당하는 이런 직에 대해서는 선거로 선출했던 것은 이런 리더십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추천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반대 논리는 당연히 이 능력의 문제입니다. 아무나 뽑게 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뽑혀서 제대로 이게 의회가 작동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좀 협소한 분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추첨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자와 피치자 교대에 통한 장점. 내가 시민이었다가 의원이 되고 의원이었다가 시민이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도구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판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시민도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보더라도 이 배심 판결 결과와 91%나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판사들이 결정하는 거나 우리 일반 시민들,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와 90% 이상이 일치를 하였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161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중도 사퇴하였고
추순율도 거의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책임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먼저 책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추첨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단지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거 대신에 학급 임원을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노동조합에서 이 대의원 선출할 때도 추첨을 통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0% 추첨으로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뭐 시민배심제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갈등의 소지에 있는 문제에 대해 쟁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한 시민들을 만들어 구성해가지고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법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지금처럼 자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배심제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소 배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대체하는 헌법 배심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캐나다처럼 선거제도, 뭐 정치자금, 정당법처럼 국회의원들,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 차원의 의회 배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법안의 경우는 비상설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 단지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에서 추천민주주의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데 과연 추천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냐.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공정성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한 어떤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문맹률이 0%입니다. 그리고 한 30대 이하는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어떤 높은 교육 수준으로 교양과 상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참여 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온라인 참여 지수를 보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동성, 우리 민주화를 만들어낸 우리 시민들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우리 시민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천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국 그걸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소가 말한 것처럼 덕성이 좋은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제도가 덕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선거를 통한 방식에서는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추천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시민 덕성을 학습하고 교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보의 이야기가 이 추천 민주주의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천민주주의가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완벽한 절대적인 대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더 연구하고 어떤 탐색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로 추천민주주의를 갖고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우리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잘못된 점, 이 길을 어떻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다양한 논의를 하나의 방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추천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